자, 세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인사관리 실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장이 크게 두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인사관리 2급이기 때문에 인사 기본정보관리라고 해서 나와지는 부분의 내용이랑 근태 급여관리라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안에 가면 우리가 세금 신고하는 것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잠깐 할 거예요. 서식 작성하는 거. 근데 최근 들어서 그쪽 문제가 2급에 전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빼버리면 사실상 낼 만한 데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일용직과 관련된 문제를 20문제 중에 3문제를 낸다거나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쪽에 몰려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만 잘 프로세스만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거로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ERP의 인사는 프로세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기초환경 설정에 갔다가 또는 인사관리에 갔다가 우리는 급여 자료와 관련된 급여 관리에 가서 급여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급여 데이터를 뽑는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 앞에 있었던 연동 항목이 있어요. 근데 앞에 게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 뒤에 급여가 자동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설정부터 시험 문제를 내버려요. 그래서 회계보다 조금 어려워요. 회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표 처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왜냐면 기본 정보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얘는 기본 정보를 갖고 시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김세무 씨는 이렇게 해라라고 주는데 김세무 정보를 싹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김세무의 기본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설정을 하고 급여를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 얼마, 그리고 세액이 얼마,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메뉴 여러 개를 구동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인사관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2급은 지금 여기 인사급여관리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사용자는 다 유언교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유언교 그리고 세계전자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인사급여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기초환경 설정, 인사관리, 급여관리, 사회보험관리, 연말정산, 퇴직전상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자, 2급은 기초환경 설정, 인사관리, 급여관리, 그리고 사회보험관리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시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회보험관리는 수업 진행 안 할 거고요. 우리 입사자가 들어오면 4대 보험 신고해야 돼요. 4대 보험 사회보험이라고 하니까. 자, 신고하고 퇴사자가 있으면 우리 무슨 신고? 우리 상실 신고하면서 정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자한테 급여를 주면 우리는 1년치의 소득을 묶어서 무엇 하셔야 돼요?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말의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에 내용도 빠지겠죠. 그리고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퇴직금도 시험에서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 세 개 메뉴가 전부 다 빠져요. 이 안에 하위 메뉴가 꽤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빠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무관리가 소득세를 징수했던 거에 세금 신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진도는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포함은 원래 맞거든요.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진도는 진행할 거예요. 작업하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전표 관리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표 관리 진행할 거고, 일용직은 무조건. 일용직은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 내지는 3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업과 기타와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2급뿐만이 아니라 1급도 출제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크게 빠지는 게 사회보험, 연말정산, 퇴직정산 이 메뉴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것.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를 1장과 2장으로 구분해서 가겠습니다. 자, 인사기본정보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흐름도가 들어져 있어요. 자,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여기 인사급여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땐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연동이 되고 이런 부분의 표현이에요. 근데 일단 종업원이 무엇을 하였다? 아니 입사를 했대요. 그럼 입사를 하면 우리는 그 종업원에 대해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도 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무엇해요? 쓰면서 얼마의 급여를 줄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하겠죠. 그럼 그 입사자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인사마스터 정보를 넣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은 지금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게 인사정보등록이라는 부분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사 카드가 있어요. 그 부분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넣어놓고 이 사람이 무엇하였다? 승진을 하였다, 또는 사업장이 바뀌었다, 부서 이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인사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사 이동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시험 문제 뭐 낼까요?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사 발령도 넣어서 인사 발령 리포트까지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발령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그 인사 이동은 우리가 승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조직 개편이라는 부분, 우리가 왜 부서가 바뀌거나 통합되는 경우들, 이것도 일종의 인사 이동이죠. 그 정보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업원에 대해서 입사 처리할 때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근로계약서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나는 월급제로 약정되어 있더라. 그럼 매월 급여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부분? 기본급은 얼마이고, 그리고 우리는 각종 수당이 붙겠죠. 네, 각종 수당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 붙고, 이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뭘 받기도 한다? 아이고, 상여를 받기도 한다. 그럼 상여금이 나오기도 하겠죠. 자,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월급의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는 연봉의 형태로 약정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연봉제가 순수한 연봉제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순수 연봉제들은 각종의 수당 이런 거 안 따져. 여러분 상여도 대부분 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봉제로 약정이 되면 나누기 12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들은 뭘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연봉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는 걸 넣어서 급여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책정 임금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월급인 분들은 사실상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무슨 뭐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직급에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이 하는 직무의 무슨 부분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호봉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엇으로 호봉이라는 걸 적용해서 쓰겠다. 근데 이 호봉이 지금 일반적인 사무직은 기본급 얼마에 각종 수당 얼마 딱 고정값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우리 현장 근무자들 생산직은 대부분 시급이란 표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가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인사 마스터에 그런 정보를 모두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어느 부분 인사 기초 환경 설정과 인사 관리에서 그런 내용이 같이 움직여요. 그럼 그 내용 가지고 정보가 다 들어갔으면 우리는 급여 마스터란 부분에 가서 급여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한 거랑 이 2가지가 무엇돼서 정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근태. 자,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근태 관리 해야 하네요?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아니 이번 달에 5번이나 아프다고 빠졌다. 그럼 여러분 월급 줄 때 5일치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태 관리 해야 되겠죠. 또는 우리 드라마 보면 무슨 부분 우리 카드로 본인 신분 확인하고 무엇해요? 회사에 들어가죠. 네, 그럼 그 부분이 출입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부분,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 중요한 데들은 직급에 따라서 내가 출입카드를 가지고 통과할 수도 있는 데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데도 있죠. 이해됐어요? 그런 게 근태예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엔 근태를 손으로 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업은 ERP 쓰시면 근태를 DB를 다 가지고 와서요. 이 안에 무엇 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별도로 돈을 받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근태가 모여야 되겠죠. 특히 우리 현장 근무자들은 1시간당 얼마씩 줍니다라는 시급으로 계산이 되면 몇 시간 일했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몇 시간이 기준이다? 8시간. 근데 A라는 종업원이 오늘 12시간 일했대요. 아니 어떻게 12시간이 나와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오늘 처리했대요. 그래서 12시간 일을 했다. 그럼 8시간은 법정 근무 시간이니까 원래 약정돼 있는 소정 근로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급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초과된 4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12시간 일했으니까 4시간 초과됐잖아요. 그러면 4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본급으로 줄 수는 없죠. 기본급을 10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의 관점. 그러면 4시간 초과된 건 무엇 해야 된다? 초과 시간에 대해서 기본급의 몇 프로를 추가해서 지급해라? 50% 추가 지급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1.5배를 계산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4시간 초과가
몇 시 이후 근무가 들어가 있더라. 10시 이후 근무이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심야 근무거든요. 그 원래 밤근무자들하고 낮근무자들하고 급여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우리 누가요?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이 오버타임 계산을 제대로 안 해줬던 거죠. 그리고 연장 근무 계산을 제대로 안 해줬던 거죠. 근로기준법 모두 다 위반이라고 걸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근태에 들어가면 우리 급여에 있었던 이 시급에 대한 내용이랑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급여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급여에 대한 상여에 대한 이 작업은 자동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무엇 해요?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급여 작업했던 거 가지고 와서 우리는 종업원들한테 뭐 주고요? 급여 명세도 주고, 우린 급여 대장도 뽑고, 이런 급여 대장 반드시 5년 보관입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 5년 동안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요 급상여 자동 전표라고 하는 분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 급여 정보는 언제 입사할때 인사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회보험에 취득 신고를 하지만 그 취득의 신고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가 바뀌면 매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보수 총액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 12달의 정보를 모아서 우리는 1년에 한번 뭘 해야 된다?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 이게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울 부분이에요. 다행인 건 이 연말정산이 우리 시험은 안 나온다. 2급 우리는 볼 거라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가지고 또 무슨 부분? 아니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덜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금액이 양수로 나왔다. 내시면 됩니다. 음수로 나왔다. 국가가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걸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라고 하는 부분에 원천세 신고납부에 같이 가져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급여 쪽에 넣었던 정보도 세금 신고해야 되겠죠, 여러분. 퇴직금 준 것도 세금 신고해야 되겠죠. 종업원이 그만두면 그러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 기준을 설정해서 넣으시고 퇴직금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누가 무엇했다라면 우리 입사했던 종업원이 무엇했다라면 퇴사했다라면 근무자 중에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화살표가 한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있었던 화살표가 딴 쪽에도 계속 가잖아요. 전부 다 연동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업무적으로는 인사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회계가 더 쉬워요. 네. 근데 여러분들 부가세 배울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부가세는 배운 거에서 끝이에요. 무역이나 건설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무역 건설은 자격증에서 배운 거로는 대부분 업무를 못 봐요. 가장 기본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은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실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우리가 배우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회사마다 모두 다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인사 쪽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업을 놓고 봤을 때 부가세 신고가 어떤 회사가 제일 쉬워요라고 하면 제가 유통업이 제일 쉽다고 하거든요. 상품 사다가 상품 파는 회사. 그런데 인사도 그런 회사가 쉬워요. 왜냐면 오버타임도 없어요. 그냥 약정되어 있는 급여만 따박따박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인사 쪽도 매우 쉬워요. 근데 제조나 건설이나 일용직이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일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렵긴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인사 마스터, 뭐 급여 마스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구조가 꾸며져 있다. 그러면 우리 인사관리 프로세스에 가면 우리 ERP 쪽에 우위 쪽에 있었던 그 도식의 그림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인사관리 흐름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원 등록을 하자. 그럼 사원 등록은 어디서 하고 들어왔죠? 자,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가면 회사 등록 정보에 가시면 사원 등록이라는 걸 벌써 우리는 등록했다 안 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사원 등록을 하고 들어왔을 거고요. 우리 전체 사원 보고 싶다 그러면 부서 자리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공란을 누르시면 모든 사원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근무 중인 사원도 보일 거고 그만둔 사원도 보여줄 거고 프로그램을 쓰는 사원도 쓰지 않는 사원도 전부 다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사원 등록했던 부분은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오시면 자, 인사관리라고 하는 또 하위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인사정보 등록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 쪽에서 사원 등록했던 정보가 인사급여관리의 인사관리 안에 인사정보 등록에 무엇 될 것이다? 자동 반영이 될 것이다. 우리 현재 조영민이 프로그램이 무슨 상태이다? 미사용 상태 여러분. 그죠? 사용 여부가 부예요. 자, 프로그램 사용 안 한다고 이 사람이 퇴사한 건 아니잖아요. 퇴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에 우리는 윤영철 씨부터 누구까지? 조영민 씨까지 무엇 돼야 된다? 다 돌아야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 이렇게 기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살표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사원 코드, 사원명, 부서명, 입사일은 입력했죠? 그거 그대로 여기 들어오겠죠? 자, 코드 들어왔죠? 이름 들어왔죠? 부서 들어왔죠? 이해되셨나요? 그 입사일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재직정보 탭에 갔더니 입사일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얘는 안 그만뒀으니까 재직 상태라고 들어올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인사정보 등록은 이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또 무슨 부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봉제, 어떤 사람은 월급제, 어떤 사람은 시급제.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것도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정보라는 것도 있고 재직 정보라는 것도 있고 급여 정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급여 정보라는 건 내가 추후에 가서 급여를 계산하는데 무엇하겠다? 사용하겠다는 표현을 넣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세팅값이 빠져버리면 뒤에 급여 계산을 모두 다 손으로 넣어요. 그럼 ERP를 쓰는 회사는 손으로 급여 계산 안 해요. 급여 계산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쫙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ERP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영향을 주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기초 환경 설정이라는 데 갔더니 호봉 테이블 등록도 있고 그리고 무슨 부분들 사회보험,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가져와서 써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무슨 부분 인사 기초코드 등록에 등록했던 이런 우리 회계 배울 때요. 관리 내역 등록했던 거 기억해요? 관리 내역 등록하고 관리 항목에 가면 코드 돔에서 다 불러내서 계속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도 기본적인 정보를 설정해서 F2번 눌러서 불러내서 쓰는 게 있어요. 기본은 제공하고 내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인사 기초 코드 등록이에요. 그러면 요 위는 지금 인사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계속 쓸 거예요. 네, 모두 다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정보가 이쪽에 반영해서 가져다 쓴다. 됐을까요?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에 와서 불러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추가 입력할 건 추가 입력하고 그러면 시험 문제 인사정보 등록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내죠. 네, 얘는 쉬는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단독 문제도 내고 여기에 뭔가를 바꿔서 급여 계산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문제도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책정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뭔가 계산하는 문제도 내고 온갖 것을 다 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사정보 등록을 빠뜨릴 수는 없어요. 이게 스마트 A나 세무사랑에 가면 그들은 사원 등록에서 모든 업무를 해요. 사원 등록에서.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인사정보 등록은 인사 기초에 대한 정보, 급여와 관련된 정보, 급여에서 공제하는 정보, 그리고 책정 임금에 대한 정보를 무엇하시라 입력해서 이 부분 가지고 사원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사원 명부를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 명부는 인사 기록 카드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인사정보 데이터를 가져가서 인사기록카드 가름해주고 여기 이런 정보를 추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채용부터 보증인 추천인까지 넣어준 이 정보들이 일부는 급여 계산하고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이런 회사에서 가족수당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혼자한테는 안 줘요. 기혼자들한테 대부분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또 주고. 근데 이 가족수당을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타이핑을 치지 않아요. ERP 쓰는 회사들은. 그러면 가족수당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여부 선택은 인사기록 카드에 가면 이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수당을 체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여이면 아 가족수당 받는 사람에 포함하는 대상자. 근데 그 자리가 부이면 가족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리고 회사에 입사했더니 아 이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저희 자격수당 드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을 해서 급여에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면허 자격이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
그래서 이 인사기록 카드는 단순히 종업원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가져가서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급여 개선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에 보면 인사정보가 선행이 돼야 인사기록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인사기록 카드에 또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게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되면 인사정보 등록과 인사기록 카드와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근태, 사회보험, 연말정산, 퇴직정산에 무엇으로? 기초자료로 쓴다. 그런데 급여자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여 근태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급여란 표현을 따로 안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인사발령이 있다. 그러면 인사발령은 인사기록카드에도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인사정보등록에도 들어가야 돼요. 왜일까요? 관리부 부서에 있었던 유원규가 영업부로 발령이 됐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임원실에 상용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의 소속이었다? 아이 관리부 소속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유원규 관리부 소속이었어요. 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도가 있다. 자, 저희 인사 기초코드 등록은 지금 들어갈게요. 자, 인사 기초코드 등록은 지금 수업은 하지만 추후에 필요하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따라서 메뉴 열어놓으신 분들은요, 네,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사정보 등록은 열어놓고 갈 거고요. 자, 사원 등록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은 저희 필요하면 제가 수시로 볼 거라서 열어놓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금 인사기초코드 등록은 어디에 있냐면 인사급여관리에 기초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인사기초코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인사기초코드 등록은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벌써 시스템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구분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인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보겠다라는 전체까지 나와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죠. 이 인사 기초 코드 등록 쪽에 대한 문제 출제를 해요. 근데 시험 보러 가셔서 아, 이게 인사에 있었나, 근태에 있었나, 급여에 있었나, 아, 사원그룹에 있었나? 빨리빨리 눌러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눌러보실 것. 다 외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건 기억하거든요. 근데 자주 안 쓰는 건 사실상 외운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인사라고 하는 HR만 봐도 지금 이렇게 한가득인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우겠다고요? 못 외워요. 외우시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사 HR은 종업원과 관련해서 무슨 부분들,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이 사람이 어느 군대를 나왔고, 뭐 이런 식의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지, 전세를 살고 있는지, 월세를 사고 있는지, 이 사람의 취미는 뭐고, 이 사람은 지금 특기가 무엇이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자, 그런 걸 넣는 게 HR이에요. 네, HR.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근태. 그럼 근태는 뭘까요? 이 사람 며칠 일했어? 자, 그리고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어? 자, 그리고 우리는 종업원들 중에 누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심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연장 근로자도 있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무일에 가서 봤더니요.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일하는 날은 평일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이라든지 주휴라든지 유휴라든지 무휴라는 부분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무슨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무급휴가 주는 거 많지 않았었나요? 여행 쪽 관련된 업종은 아예 지금 거의 죽음 상태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어디가 항공사가 망가졌죠. 왜냐면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그거로 벌어진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건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근무자들은 무엇을 무급휴가 줬던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면세점 근로자들, 무급휴가자들 상당히 많았고요.
자,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유휴라는 건 쉬지만 돈을 주는 날짜예요. 우리 왜 주 40시간에 5일 근무하면 무조건 하루에 뭘 줘야 돼요? 쉬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 월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런 걸 설정하는 게 다 근태예요. 이게 급여하고 관련될 때 그 일한 일수량하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 근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근무일이 있고 근무일 형태, 그리고 근무 시간 형태, 우리 결과에 대한 일자 코드들, 회사가 분명히 출근과 주차와 지각과 조퇴 모두 다 관리한다는다 한다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다 모여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근무일 형태 자리 여러분 커서 두시고요. 자, 여기 설명 좀 하나 할게요. 자, 인사 기초 코드 등록에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자, 뭔가 설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근태 쪽 문제인데 근무일하고 관련된 문제를 냈다. 그럼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 비고란 보여요? 자, 비고란의 커서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럼 비고란의 커서를 가져다 주시면 여기 하단에 메시지라고 보이죠? 자, 비고란 0은 계산식에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고 1은 계산식에 추가하겠다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건 무슨 부분? 아, 비고란 설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고란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지문에 비고는 프로그램 관련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련이 없는 것도 있지만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나는 무시할 수 없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자리에 커서 두시고 여기 글씨의 요건에 설명이 맞는지를 보시라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져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다른 데도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좀 근무 시간 쪽에도 들어져 있잖아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근태는 이 그런 의미고 급여. 여러분, 급여는 우리가 지금 급여를 계산하는 거와 관련된 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사의 급여의 체계가 정해져요. 그러면 기본급에 우리는 자격수당도 주고 가족수당도 주고 직급수당도 주고 근태도 주고 우리 현장 근무자가 있는 회사 생산직 있는 근무자들은 만근수당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만근수당도 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급여를 줄 때 쓰는 지급의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급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용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월급 줄 때 여러분 회계 배우실 때 원천징수한다라는 거 배웠죠? 그러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이해되셨어요? 아 우리는 급여 줄 때 노동조합비라고 하는 기부금도 떼는데요. 그럼 노동조합비, 저희는 사후회비도 떼요. 사후회비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를 주는 급여 쪽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용이 지급공제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지급공제가 들어오고 내가 지급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공제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급여 구분에 갔더니 너는 지금 급여 주는 거니? 상여 주는 거니? 회사가 급여와 상여를 각각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급여 형태에 가서 봤더니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1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이렇게 구분해서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 쪽에 나오는 모든 요건의 내용은 이 출력구분 급여 쪽에 내용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급여인데 왜 저축도 나오고 대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저축은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청년을 고용했고 그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형저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엔 재형저축이 없어졌다가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인데 한 회사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예요. 그럼 3년에서 5년을 근무하는 과정 중에 이 청년의 요건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내 월급에서 지금 저축자금 얼마를 빼서 지금 저축을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넣지 않았는데 내가 3년의 근속이나 5년의 근속을 충족하면 국가가 얼마를 보존해 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5,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어요. 회사 입사하셨을 때 그게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하세요. 네,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회사가 장기전을 봤을 때 괜찮은 회사이면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시고, 또는 내가 2년 6개월 근무했는데 3년이 돼야 그 알파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거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왜냐면 내 돈은 내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넣지 않은 돈도 추가로 붙는다고요. 그리고 이자가 조금 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 그러면 그런 돈들은 월급에서 떼서 저축으로 들어가요. 내 돈인데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저축에 대한 등록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회사에서 주택자금 대출 받았다? 그럼 이런 월급에서 주택자금 대출 무엇해요? 매번 빼야 되겠죠? 대부분 그 약정으로 빌려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제가 연봉제는 책정임금 쓴다고 했어요. 그럼 책정임금 쪽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와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월급이신 분들은 대부분 호봉이라는 걸 등록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호봉에 대한 내용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호봉에 대한 코드와 그리고 그 호봉과 관련된 지금 이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급여 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사회보험. 여러분 사회보험 뭘까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얘기겠죠.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정복리후생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법정복리후생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인사관리 이론에 출제할 겁니다. 다음 중 법정복리후생에 해당되는 거 1번은 국민연금, 2번은 건강보험 다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법정복리후생 그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사원그룹. 자, 사원그룹은 이러면 뭐냐면요. 우리 종업원 고용할 때요.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인턴직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 부분들이 고용구분이에요. 기본적인 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끝나져요. 근데 회사에 가보시면 상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계약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3개월 인턴십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고용 구분 다 구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시험 문제 뭐 낼 거냐면 비고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비고란이 1번과 0번이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자를 놓고요. 상용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이다. 이 사람이 정규직에 속하든 계약직에 속하든 인턴십에 속하든 상용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출근하는 사람. 다만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빠이빠이는 하겠지만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용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용직이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급여 입력할 때도 움직이는 메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단에 가서 봤더니 지금 여기 상용직이라는 코드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조회되는 직종이다. 무슨 부분? 여기 1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계약직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계약직을 만들고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이 사람은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직원처럼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비고랑 코드가 반드시 1번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쁠 때마다 불러서 일을 같이 하고 우리는 그때 보수 주고 끝나요. 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일용직보다 아르바이트가 더 편하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그러면 이 사람은 일용직 관리 쪽에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쓰는 코드로 써야 돼요. 그러면 몇 번으로? 0번으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 비고란에 넣은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있고, 자, 직종. 우리 생산직, 사무직 이런 표현 쓰죠. 그쵸? 사무직은 그냥 사무실 근무자. 생산직은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 자, 우리가 소득세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소득세 배우면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과세에 반영되는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버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비고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갔더니 뭐라고 떠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직종을 넣어주고 그리고 비고란에 1번을 넣어주면 이건 소득세법상 생산직 비과세에 들어가는 코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건 뭐 직책도 있고요. 직급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직책과 직급은 보편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직무라는 것도 있고 근무초. 우리 왜 1조, 2조, 3조 교대 근무하시는 데도 이런 용어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사원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도 급여 계산할 때 다 영향 준다 안 준다? 저 여러분 대부분 인사정보 쪽에 갔다가 급여 계산한 쪽으로 끌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부분. 지금 인사기초 코드에 대한 등록은 한 번쯤은 듣고 가셔야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나머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0번부터 4번 쪽은 인사 쪽 관련돼서 근로소득자 관리해서 대부분 필요한 게 좀 많아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원의 분류에 뭐 고용 형태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직급도 있고 직위나 직책에 따른 분류도 있다. 그리고 인사 쪽 관리하다 보면 승급, 승진, 직위 승진, 자격 승진, 배치 전환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인사 고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건 이론 쪽에서 다시 나와요. 근데 읽어보셔도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우리 내려와서 어디에 가자. 여기 실습 예제 입력해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직급과 직책에 대한 부분을 ERP 시스템에 무엇해달라? 등록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직급은 대표이사부터 생산직 사원까지. 자, 직책은 대표이사부터 여기도 생산직 사원까지. 여러분 직급과 직책이 같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등록할 필요 없고요. 우리 필요한 것만 무엇 하시면 된다?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원 그룹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출력부분 사원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직급과 직책이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직책 먼저 넣을게요. 그럼 대표이사, 상무, 그리고 이사, 부장 쭉 나와 있죠? 없는 것만 해라. 근데 누가 없다? 부사장. 그리고 생산사원의 코드가 없네요. 그러면 부사장은 몇 번? 120번으로 등록. 이 코드는 여러분 회사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제공하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된다? 추가할 부분 코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내역은 부사장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등록하는 부분에 사용 여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미사용의 의미가 되면 이 부분은 더 안 쓰겠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사용입니다. 그리고 사용 종료 이렇게 일자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그 부분 무슨 부분? 사용 종료 일자를 넣어놓으면 지금 그 사용 종료일 이전까지는 사용이 되겠죠. 근데 사용 종료일 이후는 더 이상 안 쓰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란이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나 영구적으로 쓸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내려와 주시고 우리 950번 등록할게요. 이 부분은 생산 사원이라고 아이고 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생산 사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사용으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등록하시고 자, 직급도 있죠. 네, 직급 자리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코드 자리에 갑니다. 자, 똑같이 120번 그리고 뭐로 가자? 부사장으로 넣어주시고 사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50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를 생산 사원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설명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참고사항 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여기 필드 설명이 있고 여기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아, 필드부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회계를 하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 물어봐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관리 항목이 있고 관리 내역이 있죠. 그죠? 그러면 관리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내역을 쫙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수정 여부 자리가 변경 가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기 글씨가 변경 가능이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회계 때, 우리 관리 내역 등록할 때. 그러면 우리 변경 가능은 이렇게 라인이 생기면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의미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원 그룹은 모두 다 변경 가능이지만 우리 어느 부분에 우리 급여 쪽에 가볼게요. 근데 급여 쪽에 갔더니 변경 불가능이 있고 변경 가능이 있어요. 자, 변경 불가능인 지급 공제 부분은 라인이 아예 안 생기죠,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변경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 관리 항목은 관리 내역을 무엇할 수 없다? 추가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됐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 있을 거예요. 여기 수정 여부 부분. 그래서 이 수정 여부는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비고란 중요하다는 얘기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에 내려와서 또 하나 확인하실 거. 자, 우리 뒤에 가면 어차피 여기는 수험서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실무 예제 다 주죠. 실습 예제 주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 우리 지급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공제 코드가 있어요. 자, 지급 코드에 가서 왔더니 P00, V00, 그리고 ZY1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자, P00은 무슨 부분? 우리 왜 급여의 성격처럼 보는 거, 임금의 성격처럼 보는 거, 그건 대부분 P자, 영문 알파벳 P자로 시작하는 거에 번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 수당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왜 상여금이라는 게 있죠? 상여금은 무엇에? 우리 V자로 시작하는 코드로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급공제, 우리 공제 코드에 가서 봤더니 우리 급여 주실 때 공제 항목 있다고 했죠? 4대 보험도 떼고 소득세도 떼고 지방소득세도 떼고 그럼 기본적으로 매번 떼야 되는 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 이들은 뭐로 시작해요? S로 시작하죠? 그리고 일부분은 S 부분에 영문 알파벳도 있지만 어찌됐든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자리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사회보험의 요 자리거든요. 그럼 모두 다 뭐로 시작해요? S로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우리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 있죠. 세금을 대부분 텍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문의 코드가 뭐로 시작한다? 텍스로 시작해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내가 뭔가의 지급이나 공제 항목을 만들 땐 벌써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는 영문 알파벳을 지정해놔요. 그 번호가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번호 체계를 지켜서 만들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 참고사항에 들어온 얘기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예전엔 이거 정말 많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근데 얼마든지 다시 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만이라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뭐 등록하는 부분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고 여러분 코봉 테이블 등록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